2003년도만 하도 조선족이라 하면 아직도 좀 기시하고 못 사는 국가에서 왔고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석박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리봉에서 평화와 공존, 특히 우리 영원한 친구인 김용필 국장님 매개 음식점에 다니면서 여기에 사는 아줌마들이 우리들의 이모이고 엄마이고 친척들이다. 이분들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 거기에 주인들이 너무나 또 친절하게 조선족을 대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조카 아들들이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유학생과 현지 사회에 그리고 조선족들이 여기 노가다 오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깊게 느끼면서 KCN은 진짜 하나의 실천운동, 사회 개량운동의 선도자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성격이 이제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하고 위상이 올라가면서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제 학술, 전문화, 학교에 나가려고 이제 공부 중심의 공동체로 변했지만 초창기의 모습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초심을 기억하시고 사명감, 책임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KCN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KCN이 또 한국에 있는 동포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포사회 지성인 모임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성인 모임으로서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던 그런 KCN으로부터 차츰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유학생들 위해서 많은 일들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제한 사회를 위한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KCN의 이제 미래는 매우 밝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선배님들, 이제 친구들, 동년배들이 뭔가 활동을 조직을 하고 할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스타일도 거칠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후배님들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준비도 잘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이제 보입니다. 더욱이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마음과 준비 자세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시야와 안목이 저희보다 이제 훨씬 더 트여 있고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KC의 앞길에 굉장히 이제 미래가 밝고 KCN을 통해서 KCN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경력에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KCN이라는 단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모든 운영진 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단체가 계속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역사가 유구한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 동안 제한조선족 유학생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역대 KCN 선후회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KCN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성공적인 주최와 12기 운영진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원합니다.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20주년을 맞아 감사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선후배님들 지금까지 함께한 성공과 도전의 순간들을 기리며 앞으로 우리 12기는 더 훌륭한 동력자들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KCN에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젊은 열정으로 KCN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KCN 12기 화이팅!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학술문화팀 최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는 2003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그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장장 20주년 어엿한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KCN 20주년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KCN 단체와 KCN을 거친 모든 분들의 특별한 이정표입니다. 20년 동안 KCN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조선족 유학생 사회, 더 나아가 한종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날을 함께 기리면서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귀빈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중을 향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의 세미나는 KCN이 함께한 여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참여와 열정이 오늘의 행사를 더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 첫 번째 순서로는 대회사가 축사가 있겠으며 두 번째 순서로는 12기 임원진의 특별제작한 1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순서로 한성대학교 박우 교수님께서 회고 연설을 하실 예정이며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인천대학교 김부용 교수님과 레드브릭 이기용 이사님을 모시고 주제 특강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사 2부에는 2023년 사업 총결과 12기 임원진 임명 및 2023년도 운영계획 발표, 감사패 수여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써내려 나가기 위해 오늘 20주년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첫 순서로 KCN 1기 대표직을 역임하셨던 예동근 교수님이 개회사를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오래간만에 KCN에 와서 행사에서 기획사를 하게 되고 진짜 20년이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먼저 인연을 소개하면 황광수 우리 기획실장님은 한문길 회장하고 엄청 친하고 그때부터 뒤풀이 끝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술 마시면서 항상 후원금을 지원도 많이 했었고 우리 김수동 사무관님 잘 들으시고 KCN의 지휘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CN은 굉장히 초창기 탄생과 함께 공정과 화하는 타이틀로 길을 걸은 우리 김용별 국장님 또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훌륭한 시민단체가 없었다면 KCN은 오늘날이 없을 것이고 중국이라는 문화와 한국이라는 이런 시민단체와 한민족의 뿌리가 우리 KCN이 성장하는 든든한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면서 잘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박원철 교수님 등 김부용 박사님이랑 초창기 명도 포함해서 매년 행사 때 특강 여러 방면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훌륭한 서울대 교수로서 우리 공동이가 되어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들한테도 너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국에서 조선족 단체들이 단합하지 않고 서로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가 KCN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KCN이 20년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엘리트라고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족 연합회 너무 많은 단체들이 우리한테 진짜 정말 사심없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항상 우리를 칭찬해주고 항상 우리를 합법적인 유일한 합법단체라고 또 목소리를 내달라고 졸라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KCN이 이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N의 1기 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 11월 22일 그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소원 장학회 위에 유성룡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도저히 병환에 계십니다. 그 장소를 지하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거기에서 또 숙박도 하게 해줬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정말 감사한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년에 다른 분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걸 수 있는 것은 조선족 KCN이 이렇게 걸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산은 높다고 유명한 산이 아니라 성인이나 또 한 산이 있으면 유명한 산이 될 것이고, 물에는 깊이가 있어야 큰 강이 되는 게 아니라 용이 있으면 영흥이 있습니다. 우리 KCN은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정말 엘리트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그만 가치를 하는 영산에 있는 것이고 그만 가치 있는 큰 강에 있는 것이라고 자부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KCN이 20주년을 기반을 해서 다시 큰 우리가 한국이라는 또 중국이라는 전체 엘리트가 비교하지 못하지만 우리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언제나 조선족을 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고 또 우리들로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고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우리가 정체성도 변하는 환경이 되었고 공부의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 우리의 기준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장강의 물은 순순히 흐르고 바다에 가려면 새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조선족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걸 잘 관찰하면서 그 속에 자기 개인을 자리매김해야 나도 크고 사회도 크고 윈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 큰 강 속에서 함께 작은 지류들이 합쳐서 더 큰 KCN을 만들어갈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동근 교수님의 멋진 개회사였습니다. 예동근 교수님은 더욱 KCN 1기부터 지금까지 KCN 20년 역사와 함께 하셔서 더욱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이 의기투합하여 이루신 멋진 시작이 있었기에 오늘의 KCN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로는 재동포청 김주동 사무관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동포청 김주동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여러분들 같은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모국에서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KCN 20주년 창립 신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좀 전에 개회사 해주셨던 우리 예동근 교수님을 비롯한 이남호 회장님들 준비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동포청이 작년 6월 5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과거 재동포 재단을 통해서 재단 장학생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하셨던 외교부에서 하고 있던 재동포 정책 업무, 그리고 재동포 재단에서 하고 있던 재동포 지원 사업의 업무를 재동포청으로 일원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던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재동포 분들에 대한 지원 업무도 저희 재동포청에서 이제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동포 재단에서는 국내 체류하고 계신 우리 재동포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먹거리 신장이나 이런 지원들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재동포청이 개청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재동포 차세대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동포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체류하고 계신 동포 사회 안에서도 이제는 차세대 분들, 여기 계신 이 젊은 분들이 또 그 동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KCN 같은 이런 국내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필요하신 것들을 또 저희 청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살펴보고 지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축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김동훈 센터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먼저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3년 11월에 창립된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가 어느덧 20살이라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괄목할 만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예동근 회장, 김용순 회장, 김청룡 회장, 박우 회장님 등을 이어 현재 이남호 회장님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이어오고 있고 조선족의 자랑으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KCN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학자, 사업가 등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족의 우수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KCN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KCN이 우리 조선족 유학생들이 한국 양국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더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중국 동포 리더들과 함께 다같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중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2022년 포럼 한중 MZ세대 연결과 연대의 새지평을 향하여에서는 당시 KCN 김천웅 회장을 초대하여 함께 미래를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랜 인연과 함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었기에 오늘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갑진년 새해 KCN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KCN 회원 모든 분들이 푸르게 빛나는 용이 되어 조선족을 이끌어 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신년 세미나 주제인 우리 길, 새로운 길처럼 새로운 개척자의 정신으로 민족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KCN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KCN 회원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12기 운영진이 출범과 더불어 KCN 큰 도약과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KCN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김동훈. 네, 다음으로 공청단 연변조 탄위에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12기 엄 회장님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KCN 的同仁们，值 KCN 创立20周年之际，向 KCN 青年联谊会的青年朋友们表示亲切的问候。20载风雨兼程 ，KCN 在各个领域都取得了辉煌的成就。贵会始终坚持团结、服务、交流、合作的宗旨，积极推动行业发展，为社会进步做出了重要贡献。在过去的20年里， KCN 作为以朝鲜族留学生为主的学生团体，不仅为延边青年留学生提供了优质的服务和支持，且提供了信息共享平台，积极开展了留学生学术交流、志愿服务、爱心捐助以及其他各类活动，为社会和谐发展做出了积极贡献。同时，在促进中韩两国人民友好交流和推动在韩延边州青年社会 融入方面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此次大会的召开，既是协会发展历史中的一座里程碑，也是在韩延边青年的一件盛事。展望未来，深信在新当选的李会长的带领下 ，KCN 将在发扬优良传统的基础上不断创新，为广大在韩延边青年提供更优质的服务和更广阔的发展空间，书写出青年发展更加绚烂的篇章。 KCN 发挥好桥梁纽带作用，结合自身优势，加强内引外联，积极推动服务，宣传延边好政策，讲述延边好故事，传播延边好声音，
让更多的韩国人及韩国华人华侨了解延边概况，读懂延边文化。我们也诚挚地欢迎广大在韩留学生及青年返乡就业创业，为延边经济社会发展贡献青春、智慧和力量。我们期待与贵会继续携手同行，精诚合作，在经济、教育、文化、科技等各领域开展全面务实的交往，推动延边州青年联合会与 KCN 友谊深入人心，共创美好未来。最后，再次祝愿 KCN 20周年庆典活动圆满成功，祝 KCN 同仁们新年快乐！祝愿贵协会在未来的发展中繁荣昌盛，再创辉煌。共青团延边州委，2024年1月13日。谢谢。 다음 순서로는 12기 임원진 분들이 특별 제작한 KCN 2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께는 어렴풋한 기억과 감동을, 새내기 임원진 분들께는 KCN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영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시죠. 네, 20년의 시간을 짧은 영상으로 집약한 것을 보고 나니 참 감개무량한데요. 영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추억의 사진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열정과 에너지가 이 자리까지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많이 남진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KCN 선배님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온라인 콜로키움, 웹매거진 창간, 유학생 실태조사 진행 등 물리적 벽을 깨부수고 KCN이 동행과 이음을 도모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KCN이 오늘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늘 KCN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재외동포청과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이고, 민족과 후배에 대한 사랑으로 늘 응원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님들이 갈고 닦아놓은 멋진 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 KCN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기분은 어떠실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순서로는 KCN 4기 회장님이시자 현 한성대 교수님이신 박우 교수님께서 KCN 20년 회고를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우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회고를 제가 사실 뭔가를 회고하고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 행사 같은 거 보면 우리 행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하는데 조금 이제 20주년의 생리인 것만큼 좀 편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기 우리 앞에서 나왔던 사진에 이제 첫 번째 사진 보면 그게 그 예동근 선생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가셨는데 예동근 선생님 얘기했던 그 합정동에 있는 장학회 건물 지하 그 공간인데 제가 이제 그 공간에 살았고 한국에 이제 오자마자 이튿날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지하실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저런 칙칙한 아저씨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엮이기 시작한 게 이렇게 이제 한 20년 정도까지 엮였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계셨던 이제 선배님들이 지금 아주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또 한국에 남아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뭐 회역이라기보다도 그 2003년, 4년, 5년, 2000년대 초반에 이 어떤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KCN이라는 단체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했을 때 활동을 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유학생으로 올 때 과거에는 이제 D2 비자라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F4 재외동포 비자라고 바뀌었을 겁니다. 재외동포법이 1999년에 제정이 됐다가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2004년에 개정이 됩니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소위 이제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들도 재외동포로 이제 대법에 포함이 되게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04년에 개정이 되고 2007년에 방문 교육제도와 그리고 이 중국 동포 조선족 학생 비롯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고학력자들이 F4 비자를 이제 받을 수 있게 이제 2007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3년, 4년, 5년 이때 KCN이 결성이 되고 활동을 했던 주요한 이제 목적과 이제 내용이 다름 아닌 일종의 앞에서도 이제 뭐 예동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한조선족 커뮤니티가 약 한 2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만 명들 중에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였죠. D2 비자였죠. D2 비자에 처음에 이제 2년 받았다가 이제 2년 수료 끝나면 6개월씩 또 계속 출입국 잠수해가지고 연장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후부터는 이제 F4 비자로 이제 변경이 되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약간 2007년, 2008년 이후부터는 어떤 이제 비자 이슈보다도 우리 저기 유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온 다음에 개인의 어떤 경력과 또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이제 출현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와는 좀 다른 어떤 문제의식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10년 이후로 가면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적인 지위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직 전문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유학생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연구, 연구자로서 이민 연구를 할 때는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저기 출입국 관리, 법무, 이 출입국 제도라든지 시민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국제 학술 대회 나가면 이제 한국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팔이 참 안으로 붙는다고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지만 영미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미국 같은 데서 너희들이 2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걸 한국에서 20년 사이에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되면서 유학생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졸업을 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활약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귀국을 한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또 활약이라든지 또는 제3국으로 진출했을 때의 여러 활약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것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CN의 어떤 20년을 자세하게 회고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자리보다도 나중에 사적으로 우리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훨씬 재미있고 저한테 저기 사실 이제 여기 이름을 넣은 건 아마도 제가 이제 오른직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신임 운영진들이 초창기에 계셨던 선배님들 잘 몰라서 저보고 이 회고의 사회를 보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제가 꼭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함께 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들으면서 우리 KCN의 어떤 회고의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박원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원철 교수님을 우리 저희 학부대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2006년에
여기 김종필 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신문사에서 개건 기자로 있었는데 개건 기자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중 통틀어서 박원철 교수님 이제 서울대 교수 임용 기사를 제가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남아 있을 겁니다. 2006년 신문에 보면 제가 박원철 교수님 말씀 일단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저기 함께 처음부터 같이 했던 김용필 국장님의 말씀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용필 국장님은 2004년, 2005년 우리 가리봉동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때 중국포들이 한 4만 명, 5만 명이 모인 행사를 했어요. 이 하나의 신문사의 지역사회에서 화합과 공존하고 그 다음에 2006년 그때 이제 노래자랑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저기 중요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우리 KCN의 이제 산증인이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두 분께 이제 KCN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게 오히려 더 영양가 있는 행사가 되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두 분. 그래서 짧게 우리 박원철 교수님은 사실 지금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 연구를 하시는 또 교수님이고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연변대학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이제 모셔져 있는 굉장히 평소에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과학자 선배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너무 존경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박원철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KCN이 저는 케미스트리 화학을 하기 때문에 이 KCN 보니까 이거는 청사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그만큼만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보통 세월이 정말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어떻게 보통은 많은 단체들이 금방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20년 지나도 이렇게 번창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동포재단의 이런 지원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유능하고 굉장히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언어를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런 사회 시스템을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또 전문 지식이 있어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장차 또 할 사람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청룡처럼 여러분들이 백이 넘치는 도전으로 또 큰 학술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생활에서 또 각자 하는 일에서 큰 발전을 이루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김용필 국장님 지금 김용필 국장님은 아주 또 유튜브 스타세요. 유튜브 채널 보시면 김용필의 동포세계 채널이 있는데 진짜고 또 어렵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서 만날 수 없는 유튜브 BJ를 김용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보니까 또 우리 이기용 어디라고 했죠? 웹3 메타버스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에도 동포세계를 좀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 이렇게 초창기에 유학을 오셔서 다들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하여튼 박우 교수님은 2005년도에 그때 오신 거죠? 네, 이제 가리봉동에서 동포타운 신문을 그때는 제가
운영을 했을 때였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KCN이 2003년도 한 12월 말쯤에 생겼을 거예요. 제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관심 갖고 활동을 한 거는 2000년도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다가 제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그때 한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우리 외국인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거의 한 22만 명, 27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통계는 한 22만 명으로 나왔고, 나중에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은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줬어요. 1년 동안 출국하지 않고 마음껏 취업 활동도 하고, 그때 하면서 이 가리봉동이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가리봉동이. 그게 실질적으로 그때 자진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 27만 명이 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 거의 반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가리봉동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때는 다들 그 전에까지는 양꼬치집도 있고 이렇게 좀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정말 이 숨어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막 이럴 때 아주 어두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 정책이 나오면서 가리봉동이 아주 번화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은 원래는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정 주민수는 한 2만 명이 되는데, 그 당시 쪽방이 많아요. 그게 한 10,000명 가까이, 한 8,000에서 10,000명 가까이 한 우리 그때 조선족 동포들이 거기에서 홀로 와서 그 쪽방 거기서 거주하면서 일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주말이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당도 잘 되죠, 노래방도 잘 되죠. 그러면 가면은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다음날까지 정말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2002년도에 그 제도가 2003년도 5월달이면은 좀 종료가 돼서 다들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이 출국하지 않고 그냥 또 한국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무부는 단속을 아주 세게 하게 됐는데, 단속의 1번지가 어디였냐면 가리봉동이었어요. 그때 이제 상인들, 지역 상인들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단속 발행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동에 몰려 살고 있던 동포사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뿔뿔이 흩어지니까 뭐 여기 건대 상업거리도 생기고, 뭐 신림동, 봉천도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곳곳에 이제는 이 조선족 동포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그만 생기긴 했는데, 그때 이제는 이 가리봉동은 어떻게 하면은 이 단속도 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제는 화합과 공존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슬로건을 갖고 이제 동포타운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제가 한 장짜리 신문을 그때 A3 용지 한 장짜리 신문을 매주 냈었어요. 그 거의 유일한 신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북아 신문 알죠? 거기서 내가 초창기에 하다가 2003년도까지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는 다시 나와가지고 가리봉동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저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단속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얼음 바람도 있을 때 희망처럼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동군 교수였어요. 그때 한참 전 연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여기는 의미 있는 마을을 만들고, 어쨌든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자꾸 뭔가 한국 사회에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자. 그리고 그때 상인들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 9월 4일 화합과 공존의 거리 선포식도 아까 여러분 사진 봤죠? 그래서 10대 조약 이것도 막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그 2003년도 9월 28일 정말 그때 한 2만 명 넘게 모이는 곳에서 그때 이제는 그 추석맞이 행사를 했죠. 그래서 KBS가 그때 추석맞이 행사를 그전서부터 쭉 해왔는데 거의 그 이상 정도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족 유학생들이나
명전대역에서 가무단 활동했던 그런 유학을 많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공연도 펼쳐주고 또 자문도 다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게 이제 결정력이 되면서 이 KCN이 탄생을 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KCN은 물론 저는 이렇게 유학생들은 쭉 보면 학술 모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민 활동가로서 KCN이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관심도를 높였고 동포사회에 대한 새로운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그 얘기가 신화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추억해 준다는 게 분들이 발전한 생각이 들고 정말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또 우리 KCN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바쁘신 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여유가 있으면 지금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용필의 정보식에 구독, 좋아요. 네, 꼭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 채널이니까 많은 관심, 선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세대는 선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제 KCN 초기에 할 때 우리 싸이월드 운영을 했습니다. 싸이월드 운영했는데 글을 올리면은 아무도 댓글을 안 달 때가 있어요. 그게 무풀이라고 하는데 악플보다 이제 무풀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풀방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무풀인 테스트에 선풀을 다는 이제 그런 별 실업자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됐습니다. 참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마운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시간상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KCN 20주년이라고 하니까 다 초창기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중간 단계로 가면서 우리 함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엄금철 회장은 가천대시고 그 다음에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권정일 회장은 중국에 가서 교수로 작년에 임용이 되셨고 작년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황병모 회장은 지난번에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지금 주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성공을 했고,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KCN에서 따로 주식 투자와 같은 이런 한번 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 아나 회장은 지금 중국에 가서 고위공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등등 또 누굴 빠뜨렸나요? 한문길 선생님, 한문길 변호사는 지금 샹하이에 가서 로펌에 가서 굉장히 잘 나가는 또 변호사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KCN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했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아주 무대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에 재외동포 재단과 재외동포 청에서 중요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잘 어필을 하고 이제 후배들께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사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이제 현재 운영진 사실 이렇게 회고를 하면 진짜 고생을 한 사람들은 칭찬을 못 받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께 우리 지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우 교수님, 박원철 교수님, 김용필 국장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주제 특강 순서인데요. 첫 번째 특강으로 인천대학교 김부용 교수님께서 한중 경제관계,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부용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KCM 초창기 때 예동근 교수님이 초대 회장으로 계실 때 나름 여러 가지 KCM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조선족들을 위한 행사가 가리봉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랬던 KCM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 한광수 실장님도 계시는데 초청해 주신 재외동포재단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경제와 한중 경제의 관계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 40년 호황은 이제 끝났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한중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네, 먼저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8월에 경제 분야 미국의 종합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기사를 내놓았냐면 중국 경제 40년 붐이 끝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도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기사는 이제 미국 기사를 또 많이 추종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중국이 40년 호황이 끝났는데 그래서 세계 경제에 가장 급격한 기후 변화이 생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 또 40년 호황이 끝났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글로벌에 미치는 충격은 유의하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중국 경제의 40년 호황이 끝났다고 보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2021년에 불거졌던 헝다 사태에 이르러서 또 헝다 사태에 이어 지난해 또 삐구이유엔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수출 중심과 그리고 투자, 특히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이어왔는데 부동산과 수출이 이제 침체,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주장들도 있었고 또 지난해 6월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20%가 넘었더랬죠. 이 같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또 지난해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상보다 소비 증가율이 이제 낮다라든지 또 성장률이 하락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이제 1위에 넘겨주게 되었죠. 저출산율과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 가지를 진단함에 있어서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금융 전문지인 더 뱅커가 지난해 선정한 글로벌 은행 순위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세계 천대은행이 중국은행에 140개가 들어가 있고 또 20대 은행에는 10개, 세계 10대 은행에는 중국은행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의 규모를 보았을 때 한두 개, 몇몇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중국의 금융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 소유인데 특히 은행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중국 국유은행이 중국의 은행 산업을 지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금융기관도 좋고 이러한 은행의 부실을 중국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다. 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자 지급 부도가 났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은행이 인수를 해서 출자 전환을 하고 부채를 없애고 이 기존 주주 지분을 소각한 뒤에 구조 조정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또 전체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몇몇 부동산 산업이 이제 부도가 난다라고 해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 30% 정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순수한 부동산 산업, 여기에는 건축업과 부동산 개발이 포함이 되죠. 이 부동산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았을 때는 1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는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가구, 가전산업을 비롯한 이런 연관산업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 이러한 연관산업 전체로 부동산 경기를 평가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에 이제 1억 3천만 채 빈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년 전에 나왔던 기사가 6,500만 채 빈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6년 사이에 이게 따블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좀 찾아보았었는데요. 지난해 중국 주택건설부에 따르면은 중국 전역에 아파트 수가 약 6억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도시 아파트 수가 약 3.5억 채이고 농촌 아파트 수가 2.5억 채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 진짜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중국 도시 지역에 1억 3천만 채 빈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3채 중 1채가 빈 아파트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빈 아파트가 있다라고 물론 이제 공시률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중국 전체적인 지역별 주택 수급을 보면은 3선, 4선 도시는 이제 공급 과잉이 있지만 이 표에서 보시게 되는 것과 같이 베이샹, 광성으로 대표되는 1, 2선 도시는 여전히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한두 개 해, 몇 개 해의 경기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도시화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상주 인구 기준으로 65%이고 호저 인구 기준으로는 이제 5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한 80%대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80%대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대졸자들도 있고 또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있고 또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전을 하는 이 인구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은 있을지라도 1, 2선 도시 중심의 주택 수요는 만성 부족 사태가 향후에도 10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 경제를 보았을 때 이제는 수출과 제조 주도라기보다는 소비와 서비스가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2013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 비중을 넘어섰죠. 이제 50% 이상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게 되는 것과 같이 소비가 GDP에 대한 기여율을 보았을 때 65%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출과 제조업과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됐다라고 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에 세계 평균, 미국, 일본, 한국보다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고 또 지난해 7월에 IMF에서 예측한 바에 따라서도 2028년까지는 세계 평균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여전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의 측면에서 보아도 성장률 하락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파이가 커지면 성장률도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단순히 중국의 성장률을 과거와 단순 비교를 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현재의 중국의 경제 규모와 같았을 때 그리고 일본 GDP 미국 대비 비율이 현재 중국만 했을 때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한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미국과 일본은
모두 다 한 2%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성장률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이제 6%대의 성장을 지속을 해왔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5%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향후 몇 년간에도 4에서 5%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여전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 분유를 최근 몇 년 중국 정부가 이제 추진하면서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도 좋고 또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교육 산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든지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또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이 되면서 인구 보너스가 상실한 것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에서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 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이포시엔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늙어버린 그런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인구 보너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2차 인구 배당 효과, 즉 노인 인구들 기대 수명도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반해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또 특히 지난해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뭐 구매 제한이라든지 판매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푸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올해쯤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19년부터 이 LPR이라는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LPR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오면서 시중의 돈을 푸는 방법으로 중국의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또 피하고 싶기 때문에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손 경제 전략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재작년부터 이제 탈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하나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되고 또 하나는 2018년 이어진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5월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로 들어섰고 그리고 연도별 기준을 했을 때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보았었는데 이러한 적자의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을 많이 못한다라든지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와 같은 품목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이유도 있고 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수입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지난해와 같은 이제 적자, 연도별 적자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들어서서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서 이제 탈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만약에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은 소비 시장이죠.
그래서 과거의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한중한의 경제 관계를 보면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이러한 구조를 뜻이죠. 즉 미국과 유럽은 소비 시장이고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소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세계 공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여전히 중간재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구조는 3, 40년 기간에 걸쳐서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기업의 움직임과 같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품목별로 맞춤형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과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은 탈중국에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2,000달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은 탈중국을 해야 되겠죠. 또 과거와 비교하여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나 경쟁 열기로 등락한 철강 산업이라든지 기계나 조선,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아직 경합 관계에 있다라든지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일반 기계, 자동차, 그리고 전자통신, 여기는 반도체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분야는 여전히 중국에 남아서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아직 한국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 소비재 시장, 특히나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스마트폰과 같은 분야에서는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향후에 한국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우선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또 브랜드 강화가 필요하겠죠. 현재 한국 소비재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그런 위상을 벗으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1% 아래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K 브랜드를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향상을 해야 되고 또 캔슬을 누려야 될까요? 그리고 또 변화하는 중국 소비시장,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소비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시장 변화의 트렌드에도 발맞춰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내수 쌍순환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교육과 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IoT라든지 AI와 같은 이런 신흥 서비스업 진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이 이제 기존에는 중국에 주로 진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었는데 한국으로 중국인과 중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인무드 전략도 중요한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조투치라는 해외로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지금 중국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탑3 국가 안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2015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주로 이제 부동산이었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이제 불황필대형 투자, 인수 할증형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 중국 투자를 이제 끌어들이고 또 중국인들도 뭐 성형이나 뭐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끌어들이는 이제 인워드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중 경제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한중 경제 협력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협정, 상품과 관련된 협정의 업그레이드가 한편으로 필요한데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양국 간에 FTA를 개정을 할 때 많이 포함을 하는 새로운 이슈,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때 보다 많은 기대를 했던 부분이 투자와 서비스 후속 협상이기 때문에 투자 서비스 후속 협상을 이제 가속화해서 한중 FTA와 경제 관계를 한층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끝으로 중국도 다자 외교에 최근 들어 주력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중이 다사간 협력체 공동 가입을 통해서 상호 협력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 CPTPP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CPTPP는 애초에 TPP로 출범을 했죠.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 구동을 내오자라는 것이 TPP였었는데 이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하면서 1월에 바로 탈퇴를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국가들, 11개 국가들끼리 2018년에 이름을 조금 변경한 CPTPP로 출범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중국이 CPTPP에 대한 관심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표명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이후에는 이제 동맹과 공조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분위기로 트럼프와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 가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이 가입하면 중국이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가입하고 또 최대한 국제사회에서 중국도 이제 우방국을 많이 끌어들이려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CPTPP에 가입을 하자면 모든 회원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FT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습니다. 가령 뭐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높은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는 것이죠. 또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이 빠진 다자간 협력체에서 두 국가 간의 협력 접점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최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중 경제 관계도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에서 한중 경제 관계가 보다 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런 학술 토론이 장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이나 코멘트 이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레드브릭 이기용 이사님께서 메타버스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용입니다. 이 자리 초대해주신 박원 교수님 감사하고요. 사실 뭐 한중 이런 주제가 많은 사이에 갑자기 왜 메타버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저도 전조 유학생 출신이고
제 대표님도 조선족 유학생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스토리도 좀 들려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 BM을 좀 포함해서 같이 여러분께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분이 저희 양현모 대표님이시고요. 저희 플랫폼이 지향하는 그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창작 그리고 이제 게임 창작의 대중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유튜브 보시면 요즘에는 올리기 참 좋죠. 핸드폰으로 그냥 촬영하고 올리면은 그걸로 그 조회수가 일정 정도 넘으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메타버스 월드나 이제 게임 이런 부분을 창작 그 난이도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도 코딩을 아예 모르거나 코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저희 플랫폼에서 쉽게 창작하고 그걸로 수익을 그 창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마 국내는 그 제페토가 있고요. 해외는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특히 5살에서 10살까지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제 둘째 딸도 포함해서 로블록스를 매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동안 메타버스가 엄청 핫했었고,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웹3가 결합돼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레드브릭은 어떤 그 강점이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덩치는 저희가 제페토랑 로블록스가 훨씬 작아요. 로블록스는 시총이 지금 한 3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제페토는 네이버 계열사입니다. 현금 그 자본주의는 빵빵하죠. 다만 저희는 뭔가 웹 기반 스튜디오고 쉬운 창작이 이제 제페토랑 로블록스 대비 강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021년 8월에 이걸 기반으로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누적으로 투자 받은 금액이 224억입니다.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어디가나 창업은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 200억 넘게 투자하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저도 유학생 출신인 뭐 양 대표님 이제 그만큼 대단한 거고요. 뭐 이거는 다른 얘기하지만 혹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노하우 필요하면은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스튜디오는 뭔가 하면 웹기반입니다. 웹기반이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니티나 이제 샌드박스 그리고 로블록스에 가도 보통 앱을 설치하고 그 앱 안에 창작하고 그래서 창작한 게임이나 메타버스 월드는 로블록스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웹3 엔진은 뭔가 하면 웹기반으로 그냥 인터넷 창을 열면 저희 스튜디오가 바로 나오고 그 창작한 그 콘텐츠는 저희 플랫폼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필요한 모든 웹사이트나 모든 앱에 이제 콘텐츠를 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확장성이나 이제 유연성이 완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네이티브 웹3 엔진 얘기하는 게 뭔가면 여기서 웹3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웹2랑 웹3 가장 큰 구분점이 뭔가면 웹2는 중앙화예요. 네. 웹3는 탈중앙화입니다. 뭐냐? 웹2는 예를 들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로블록스 혹은 은행에 뭐 계좌가 있다. 정부에서 당신이 계좌를 차단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영상을 올렸어. 근데 그게 유튜브 정책에 맞지 않으면 너를 딱지가 붙고 수익 창출이 바로 금지가 돼요. 이게 웹2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중앙화다. 그 권력이 일반 기업 그리고 정부의 손에 있는데 웹3는 뭔가면 내가 만든 창작품은 누구도 끄질 수 없어요.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웹2와 웹3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웹3 엔진 기반에서 저희 엔진에서 창작을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퍼블리싱 하면은 그 컨텐츠를 영원히 당신 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영원히 그 당신이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 레드브릭도 그 컨텐츠에 대해서 마음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웹3에서는 일반 유저들도 그 일반 플레이어들도 일반 그
그 일반 유저들로 자기가 했던 그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영상 엄청 많이 실성했어요. 한 달에 뭐 몇 시간, 몇십 시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하지만 웹3에는 여러분들이 웹3에서 시간을 쓴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부분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작을 하면은 그에 따른 수익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유튜브는 회사가 한 55% 가져가고 그리고 일반 그 크리에이터가 한 40%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저희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가 창작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최소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웹3의 장점입니다.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뱅크라는 것은 이제 크리에이터 자기만의 계정을 갖고 실시간으로 그 수익을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뭐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현황과 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잘 되고 있는 게 있냐, 완전히 성공한 모델이 있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웹3에 기반한 탈중앙화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일반 플레이어, 일반 유저들도 같이 수익을 쉐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닐까. 네, 그리고 탈중앙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향하는 그 미래 웹3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창업해서 그 시즌 B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제가 선배로서 이제 유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좋은 직장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창업도 도전해보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웹3에 조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대세는 웹3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공부 많이 하시면 훨씬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앞으로 뭐 저희 조언이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 해줄 수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김부용 교수님, 이기용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로 세 분의 연사님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선물 증정에는 유환일 전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